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우리 몸 여러 군데에 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담낭에 생기는 담석 같은 게 있죠. 이 담석은 간에도 생기고 담도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석회화라고 부르는 것들, 여성의 유방의 석회화도 돌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절에도 석회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는 돌은 좀 심각합니다.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요로결석, 왜 생기는지, 어디에 생기는지, 그리고 왜 생각보다 위험한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승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승수입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요로결석입니다. 네. 결석은 뭔지 알겠습니다. 돌. 그러면 요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로가선이 뭔가요? 요로라는 것은 네. 소변이 네. 만들어지는 신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변이 모이는 콩팥 깔때기, 네. 우리가 신우라고 부릅니다. 예. 그쪽에서 또 연결되는 요관, 네. 그리고 소변이 모이는 방광, 그리고 소변이 나가는, 네. 최종적으로 나가는 요도에 이르는 모든 소변이 다니는 길을 요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소변이 처음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관을 타고 방광에 모이고 마지막 요 돌을 타고 나갈 때까지 전체적인 전체를 다 요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요로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돌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네. 신장 안에 생기면 신장결석, 요관에 생기면 요관결석, 예.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선생님, 치료를 해보시면 이 많은 결석들 중에서 요로결석 중에서 어디에 생기는 게 제일 아픈가요? 일반적으로 요관이 크기가 가장 그 장기들 중에 작기 때문에 요관의 결석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또 요관의 결석이 생긴 경우에 그 위쪽 신장에 영향을 줘서 네. 요관의 결석이 생긴 경우에 가장 흔하게 예. 진단이 되고 또 통증도 심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요관이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관이 얼마나 좁아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성인 경우에 평균적으로 직경이 4에서 5mm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4에서 5mm. 그렇습니다. 요 좁은 관을 통해서 양쪽으로 그 많은 소변이 하루에 다 만들어지고 빠져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요로결석은 왜 생긴 거예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분 양보다 적은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에 요로결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몸 안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농축이 되는군요. 물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물 좀 습관적으로 덜 드시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더 잘 생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또 물이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나 또는 직업을 가지신 야외에서 분들, 요즘 여름에 일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더운 지방에 살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이 쉽게 되는 분들 경우에 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하던데 그런가요, 실제로? 물론 그것보다는 이제 필요한 수분을 그만큼 섭취를 안 했을 경우에 결석이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작은 결석 조각이라든지 어떤 결석 물질들이 소변으로 조금 더 잘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요로결석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 1년 중에 여름인 7월, 8월에 요로결석으로 진료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프가 7, 8월에 탁 이렇게 피크를 찍네요. 여름에 확실히 환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석이 선생님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생긴 위치에 따라서 신장, 요관, 방광 결석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네.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예. 요관이 이제 상부, 중부, 하부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상부 요관 결석, 중부 요관 결석, 하부 요관 결석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예. 또한 결석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예. 칼슘석, 네. 요산석, 감염석, 시스틴석 등 다양한 구성 성분의 결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 가장 흔한 요로 결석은 어느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계상 칼슘석이 칼슘석. 예, 80% 정도 차지를 하고 80%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 칼슘석이 네. 60% 이상 네. 예,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결석입니다. 조금 낯익은 돌도 있습니다. 요산석이요, 선생님. 요산 배설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통풍으로 약을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요산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예. 그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요산이 예. 그것이 요로에서 굳어가지고 결석이 된 것이 요산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요산 결석으로 네. 예, 진료를 하는 경우가 예. 흔히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선생님 감염석이라는 게 있네요. 이 감염이 저희가 아는 그 감염인가요?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하는 그 감염이에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소변이 지나다니는 요로에는 예. 여러 가지 균들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균 감염으로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들이 예. 굳어서 돌이 되는 것을 감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염석들은 나중에 그 자체로 그냥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염의 결과로 결석이 된 경우도 있고요. 있고. 반대로 감염석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요로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거 제가 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저는 이게 수집하신 건 줄 알았습니다.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어때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예. 환자들께 결석을 보여드리면 예. 뭐 신기해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막 놀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예, 큰 게 있고 뭐 예.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예. 또 직접 만져보시고는 네. 이렇게 단단하니까 아프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로 결석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실은 이 특유의 통증입니다, 선생님. 여성분들은 애 낳는 것처럼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아픈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관 같은 곳에 결석이 쌓이게 되면 예. 그 결석이 있는 위쪽 요관이나 신장의 신우, 콩팥 깔때기 부분이 네.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붙겠죠, 막혀서. 네, 예. 소변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나게 되고 네.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예. 우리 몸의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예.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네. 그러면 콩팥을 싸고 있는 껍질도 늘어나서 예.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 또 2차적으로 감염을 일으켜서 그 염증 물질들 때문에 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맹장염인 줄 알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요관결석이라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치가 좀 헷갈리나요? 맹장염이랑? 결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부 요로 아래쪽에 쪽에 있을 경우에는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맹장염이라든지 다른 위장관계의 염증하고 헷갈려서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소변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결석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요관 부분을 이렇게 긁으면서 상처를 내는구나.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출혈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눈으로 실제로 피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온다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소변 볼 때 배뇨 증상들이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결석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방광이나 요도 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소변 볼 때 찝찝하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고 싶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결석이 우연찮게 요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소변이 잘 안 힘을 줘도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배뇨장애 증상을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방광염이랑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막 오심구토 같은 게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요? 요건 조금 주소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죠? 우리 신장 같은 요로 개들은 사람 몸이 만들어질 때 위장관계통과 신경을 이렇게 같은 신경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태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의학용어로 발생학적인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즉 요로결석 같이 이런 요로계 질환이 있으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거나 하는 위장관계 증상, 소화기계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염증이 생기면 열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열도 같이 나고 배도 아프고 하면 이건 식중독이라고 또 헷갈리기도 쉬운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선생님. 증상이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올 거니까. 근데 증상이 없는 게 더 문제가 된다면서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또 뭐 구토나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소화기계 증상, 또 열이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부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간혹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늦게 진단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에서도 잘 안 나타난다면서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우리가 콩팥은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쪽 콩팥만 기능을 잘 해도 우리 소변 걸러내고 하는 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에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콩팥 안에 돌이 있다고 하더라. 이 얘기만 들었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단순 X선 촬영이라든지 초음파 검사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결석의 정확한 위치나 크기, 개수 같은 것들이 개수 같은 것들을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추가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신장 안에 콩팥 안에 돌이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면 선생님은 검사를 하시죠. 어떤 검사들을 더 하세요?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통해서 콩팥 기능이라든지 동반된 감염 증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결석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CT를 찍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엑스레이 찍어도 저게 하얗게 나오는데 초음파에도 이미 나왔는데 왜 또 CT를 찍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죠. X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체적인 신체를 이렇게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정확한 결석의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석 중에서는 20에서 30% 정도에는 단순 X선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는 우리가 신장을 위주로 보고 그 아래쪽 요관 부위는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확한 크기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기에 돌이 있네요. 자, 이거 이제 일주일 뒤에 오셔서 저희 뽑겠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하고 스케줄을 다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왔더니 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선생님? 맞습니다. 결석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특히 아까 요관의 직경이 4에서 5m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석의 직경이 크기가 4mm 이하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배출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돌이 좀 작은 경우에는 저기 그냥 물 좀 드시고, 옛날에는 맥주 마시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자세도 얘기도 하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한 일주일 뒤에 보시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치료에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소변으로 돌을 밀어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결석들은 소변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게 되면 결석을 이렇게 좀 흔들어주는 결석을 좀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역시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 이렇게 마시기 힘든데 맥주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막 몇 병씩 더 드시잖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드니까 맥주를 많이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맥주 안에는 결석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결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돌이 작을 때는 작고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물 마시고 운동하고 해서 뽑아내는 그런 행운을 한번 저희들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굉장히 선생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결석 수술 방법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 요관경화 결석 제거술, 경피적 신절석술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들으신 게 아마 초음파 쇠석술인 것 같습니다. 초음파로 돌 깨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합니다. 충격파를 일으키는 기계를 환자 몸에 대고 결석을 타겟을 딱 잡아서 그 충격파로 결석을 작게 만든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른 부위는 별 손상을 받지 않고 그 돌만 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진 돌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경성요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똑바르게 생겼고 좀 딱딱한 쇠로 된 거, 그죠? 맞습니다. 결석을 직접 확인을 하고 결석을 직접 꺼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으로 기구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기구 중에 옛날부터 많이 사용해오던 요관 내시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관 내시경의 재질에 따라서 경성, 굽혀지지 않는 경성 요관경, 그리고
구부러지는 연성 요관경이 있고요. 결석이 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런 딱딱한 내시경으로도 접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요관으로 내시경을 넣고 레이저로 결석을 깬 다음에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딱딱하냐 아니면 그냥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잘 굽어지느냐에 따라서 직경성과 연성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성 내시경은 지금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위 내시경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 내시경처럼 네.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인데 그것을 요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우 가늘게 만든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연성 내시경으로 지금 돌을 깨고 꺼내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을 레이저로 지금 깨고 있습니다. 저 빨간 쪽이 지금 레이저인 건 거죠? 레이저가 초점을 맞추는 표시 등이고요. 돌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큰 돌을 조각조각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을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다 꺼냅니다. 돌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레이저로 깨지 않고 바로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렇게 하나하나 다 꺼내는 겁니다. 큰 돌을 깨면 굉장히 그 조각이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다 못 꺼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돌의 크기에 따라서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이상 작은 조각들로 깨지기 때문에 그 작은 파편들, 조각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꺼내는 데는 너무 수술 시간, 마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작게 깨진 조각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1, 2mm 크기 이하로 파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적으로 배출을 되게 되겠습니다. 그 돌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콩팥 안쪽에 있게 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옆구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결석이 굉장히 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한 직경이 2cm 이상 된 경우, 큰 신장 결석의 경우에는 옆구리 피부를 통해서 신장까지 터널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바로 결석을 파쇄해서 꺼내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것을 경피적 신결석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게 지금 피부에서 콩팥까지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직접 돌 깨는 장비로 깨고 이렇게 집게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게 되겠습니다. 요즘 또 뭐 로봇 수술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돌 꺼내는 것도 로봇 쓰신다면서요? 최근에는 수술용 로봇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다양한 질환에 로봇 수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석의 경우에도 로봇을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로봇으로 수술하는 장면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절개를 하고요. 꺼냅니다. 지금 돌을. 큰 돌을 저렇게 앞에 다른 수술처럼 파쇄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런 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 혹은 있었는데 그냥 무던하게 참고 계신 분들, 나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결석의 경우에 결석 때문에 소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체된 소변으로 인해서 감염증, 우리가 신우신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감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 감염증이 또 더 심해져서 고름이 생기는 신농양, 그리고 그 감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몸 전체에 퍼지는 폐혈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찾으면 얼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생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결석이 생긴 분들이 1년 안에 예. 재발을 할 확률이 약 7%. 그리고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은 약 50%까지 50%를 넘어요. 예,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 번 있었던 분들은 나는 10년 안에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미리 각오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한 번 생긴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수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개인차도 되게 있고 한데 이게 예방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많은 필요한 수분은 환자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리터 전후에 수분을 하루에 섭취를 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식습관 또 뭐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물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물 어느 정도 양을 마시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서 여름이 되면 요 정도는 마셔라 하는 양이 있습니까? 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런 직업적인 원인이거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 수분을 섭취해라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이 한번 생겼던 분들 또는 재발을 잘 하는 분들은 하루에 평균 2리터 정도 수분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 2리터, 2.5리터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근데 그게 뭐 환자분들 말씀하시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많죠. 쉽지는 않고요. 또 정확하게 2리터를 또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물 잔으로 하루에 한 10잔 정도 마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두고 그냥 물잔 옆에 두고 잊을만 하면 마시고 잊을만 하면 마시고 이렇게 습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분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제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칼슘석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칼슘제를 드시면 칼슘석도 많아집니까? 사실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흔하게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칼슘이 이 칼슘과 같은 칼슘은 맞지만 또 칼슘이 우리 몸 안에 또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너무 부족하니까 몸에서 칼슘을 안 내보내려고 해서 오히려 칼슘석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칼슘을 섭취를 하시더라도 돌이 잘 안 생긴다는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슘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어떤 거죠?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음식을 따지면 이제 짠 음식들. 짠 음식이 위험해요? 네, 우리가 염분이 많은 소금기가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몸에서 필요한 수분을 많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단백 음식들이 또 결석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육류 섭취라든지 생선류 섭취 같은 것들은 결석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견과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견과류에는 우리가 수산이라고 부르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그 칼슘과 결합해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는 수산 칼슘석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석 환자들은 이런 견과류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요로 결석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당장 병원에 가서 저도 요 혹시 콩팥에 결석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걱정이 살짝 들긴 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좋은 설명, 자세한 설명 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승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